트럼프는 우리도 질 수 없다. 28년 안에 우리는 한다. 그래서 지금 모든 법안 바꿔서라도 우주 먼저 선점해야 된다. 좀 이 마인드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트럼프 1기 때도 트럼프는 안녕하세요. 로켓랩 이번 주 주간 소식이나 뉴스 이슈들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켓랩의 공매도는 지금 많이 줄어가지고 9.30%인데 지금도 살짝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제 이 표는 23년도의 로켓랩과 25년도의 로켓랩을 비교해 놓은 표거든요. 이제 시가총액의 비교, 2년 사이에 시가총액이 엄청 커졌죠. 그리고 이때는 1년에 10번 쏘고 이번 연도는 21번째 쏘고 100%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실적인데 실적만 봐도 엄청난 성장을 단기간에 해낸 걸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기다려지는 건 26년, 27년에 더 엄청나게 큰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많아가지고 많이들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26년, 27년에는 어떻게 비교가 될지 참 궁금하긴 하네요. 이제 이거는 피터백의 21번째 로켓 발사에 관련된 로켓랩의 트위터를 리트윗한 겁니다. 여기서 25년도에 100% 미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트위터를 올렸고, 여기 일론 머스크가 잘했네 이렇게 라고 답글을 달아줬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슈가 됐었고요. 이거 이제 나사의 우주비행사도 여기에다가 잘했다고 댓글을 달아가지고 커뮤니티에서는 이슈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21번째 성공했던 로켓 발사를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더 멋있는 것도 많은데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30초짜리 영상이었고요. 이제 로켓 기업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 로켓 기업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 로켓이 발사해서 올라갈 때 뭔가 굉장히 가슴이 웅장해지는 뭐 그런 게 없잖아 있죠? 저는 그런 걸 좀 느끼면서 좀 뭔가 쏙붙여 오르는 그런 게 있습니다. 주주로서. 그래서 저거 성공 이후에 이제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로켓 발사 100% 성공 후 급등이라는 뉴스가 나왔고 실제로도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 급등 후 상승됐던 주가에서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갑자기 이제 10%로 마감했던 게 2% 이렇게 가 있어서 무슨 일인지에 대해서 시향 다루는 긴급 영상도 하나 찍었었습니다. 뭐 그게 이제 왜 급락이냐 폭락이냐 뭐 이렇게 말했던 분들도 계신데, 근데 10%로 정상적으로 마감했던 주식이 뭐 자고 일어났더니 앱장에서 8%를 넘게 뺀 거는 이건 좀 다뤄야 되지 않나 저는 싶었는데, 뭐 왜 다뤘냐 이러는 분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전 주주로서 이런 사건이 생기면은 계속 다룰 예정입니다. 그때 이제 제목에는 좀 더 긴급 시황이라든지 단기적인 이슈인 거를 좀 더 명확히 좀 표현해야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냥 제목만 보고 로켓랩을 깎아 내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와가지고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저도 주주기 때문에 항상 주가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런 거에 놀래가지고 이제 매도 타점 잡는 분들은 던졌다 다시 들어와야지 이러다 놓쳐서 이제 올라간 다음에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도 꽤 많아서 전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더 무슨 이슈인지 제대로 알고 판단하시라고 조금 그렇게 다루는 거기는 해요. 이제 다음 뉴스는 월스트리트 좀 옛날 뉴스긴 하거든요. 이제 CEO 피터백과의 인터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 인터뷰가 최근에 로켓랩 주가가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이 크게 불어난 시점 25년 하반기에 진행된 주요 경제지와의 심층 인터뷰, 연말특집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나온 인터뷰와 그런 글들인데, 25년 10월경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피터백을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조스에 맞서는 자수성가형 엔지니어로 집중 조명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사와 그 후에 이어진 인터뷰들에서 피터백은 일관되게 본업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볼 수 있었던 인터뷰들이거든요. 다들 로켓랩을 좀 투자했던 이유 중에도 피터백의 좀 이런 본업의 광적인 모습, 로켓에 집착하는 로켓 광인 거를 알고 그거를 믿고 투자하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관상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피터백 회사의 단체 사진을 보면 그냥 누가 봐도 공돌이, 우리가 그냥 봐도 이 사람들은 일을 잘하겠다 싶은 그런 포스를 풍기는 사진들이 많습니다. 왜 지금 이 내용이 다시 화제인가 보면은 CEO의 성품과 기업 가치, 실행력의 차이, 투자자 신뢰. 그래서 저런 인터뷰들을 확인했을 때 로켓랩이 단순한 밈 주식이나 테마주가 아니라 강력한 리더십 아래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진짜 기업임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사람들이 다시 최근에 이제 저런 인터뷰들을 모아서 커뮤니티에서 계속 다루면서 조금 인기가 있더라고요. 인터뷰를 좀 요약해보자면은 25년 말 로켓랩이 우주산업의 메이저 플레이어로 완전히 안착한 시점에서 나온 피터백의 경영 철학 선언인데, 이 피터백이 말하기를 나는 오직 한 가지 일, 우주 개발을 위해 태어났다. 피터백은 스스로를 다른 분야에는 관심이 없는 외골수 엔지니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상 물정에는 일단 무지한데 영화나 정치, 본업과 무관한 세상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임원들 사이에서 농담거리가 될 정도라는 점에 있고 그의 에너지가 100% 기업 가치 제고에만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례허식 거부 사건인데 요트 사진은 없다. 성공한 억만장자들이 흔히 보여주는 과시형 라이프 스타일, 호화 요트나 파티 등 본업 외적 이슈에 대한 정치적 발언도 철저히 경계합니다. 그리고 SNS에 대한 태도인데 홍보팀이 제발 뭐라도 올려달라고 사정을 해야 할 정도로 개인적 노출은 꺼린다고 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CEO의 이입으로 인한 주가 변동성, 그런 리스크에 대한 게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실행력인데 회사가 커지고 부자가 되어도 초심을 잃지 않고 쟁기질하는 말처럼 묵묵히 일하겠다는 의지가 보이고 투자자들에게는 이게 강력한 신뢰의 지표가 되고 이것 때문에 리스펙하고 열광하면서 이 사람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제 저도 피터백에 관련돼서 영상을 하나 만들 예정이긴 한데 어떤 사람인지는 대충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일단 투자할 때 그 CEO나 그런 성향, 그 사람의 과거나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도 다 확인하고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일단 로켓랩 CEO는 굉장히 좀 믿음이 갖고 투자 포인트에서 플러스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믿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CEO라고 할 수 있죠. 이제 투자 포인트를 보자면은 CEO 리스크 해소입니다.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는 천재적이지만 정치적 발언이나 타 사업 X나 XAI, 테슬라, 뭐 스페이스X 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주주들에게 피로감을 주기도 합니다. 거기서 따라온 또 리스크도 당연히 있고요. 반면 피터백은 오직 로켓랩에만 24시간을 쓰는 경영자라는 점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안정적인 성장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하나만 놓고 본다면은 당연히 체급이 이거 아셔야 되는 게 스페이스X랑 로켓랩은 차이가 큽니다. 스페이스X가 이쯤에 있으면 로켓랩은 이제 여기 시작 단계라 볼 수 있거든요. 스페이스X는 진짜 넘사벽급 우주 기업이긴 해요. 스페이스X가 이렇게 길을 닦으면은 그 길까지 가는 거는 로켓랩이 되게 초고속으로 평가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장이 되게 크다면 결국에는 이 정도 성장성을 볼 수 있겠네. 스페이스X만큼 펌핑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1위 기업이 어느 정도 시총을 받고 있으면 2위 기업은 그 성장성을 미리 평가해서 밸류를 되게 높게 줘요. 그러면 이제 금방 올라가는 이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등 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좀 테마성으로도 광기적으로 달려드는 게 있고 이거는 로켓 섹터 말고도 다른 섹터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실행력이라는 경제적 해자인데 우주산업은 이 꿈보다 이 실행이 되게 어려운데 영화 볼 시간도 없이 로켓만 생각한다는 CEO의 태도는 로켓랩이 뉴트론 발사 및 위성 서비스 매출 확대라는 약속을 지켜낼 거라는 강력한 근거가 돼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도 사람들이 뭐 당연히 로켓랩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되게 높은 확률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 실패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좀 지배적이긴 해요, 저도. 피터백 이 사람은 일단 쏴서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다음 쏘는 거에 뭔가를 노린다 이게 아니고 첫 번째 쏘는 것도 무조건 그냥 쏴서 성공시킨 다음에 뭐 다음 것도 성공 계속 시키겠다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일단 1분기로 미룬 거기도 합니다. 확실한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뭔가 더 믿음이 간달까? 이게 또 너무 사랑을 하면 안 되지만 이제 데이터를 봤을 때 좀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요즘 로켓랩 폼이나 하는 거 보고 우주 이런 섹터 전반에 깔린 포석들을 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소식은 로켓랩의 목표 주가 상향 얘긴데 이 미국 우주개발청 수주 이후로 뭐 목표 주가 상향은 당연히 여러 군데서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스티펠이 가장 먼저 75달러에서 85달러 상향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21번째 로켓 발사 성공적으로 한 것도 당연히 영향을 끼쳤겠죠. 저거 이후로 니드엠에서도 90불로 매수 의견 주면서 목표가 상향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목표가가 조금 더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좀 더 상향된 목표가로. 그래서 주요 핵심은 기록적인 발사 실적, 25년 동안 한 해 21회 발사 성공했고 이는 소형 로켓 시장에서 독보적인 신뢰성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대 규모 수주입니다. 미국 우주개발국으로부터 8억 1600만 달러, 약 1조 원 이상 규모의 위성 제작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는 로켓랩 역사상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예요.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서 스티펠은 목표 주가를 85달러로, 베어드는 83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등 월가의 긍정적인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니드엠은 90불로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올려줬죠. 지금 가장 핵심인 일렉트론 로켓의 압도적인 신뢰성인데 12월 21일 일본 IQPS사의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미션을 성공시키며 올해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올해만 21번째 발사를 했는데 이는 작년 기록 10여 회를 2배 가까이 경신한 수치입니다. 스페이스X를 제외하고 미국 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로켓을 쏘아올리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로켓 회사에서 이제 우주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체질 변환이 완벽히 됐는데 이번 SDA 계약이 왜 중요하냐면은 로켓랩이 단순히 남의 위성을 대신 쏴주는 회사를 넘어서 직접 위성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에요. 총 18개의 미사일 추적 위성을 제작하게 되며 이는 향후 고마진 사업인 우주 시스템 부분에 매출 비중을 크게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25년은 끝나서 26년의 포인트를 좀 봐야 되는데 당연히 알고 계시는 뉴트론입니다. 시장은 이제 중형 재사용 로켓인 뉴트론의 첫 발사 26년 상반기 예정, 지금은 일단 1분기로 좀 확정해놨죠. 뉴트론이 성공적으로 데뷔할 경우 스페이스X의 펠컨 9과 직접 경쟁할 수 있는 체급을 갖추게 되어서 로켓랩의 기업 가치는 한 단계 더 점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및 전문가 평가를 한번 보자면은 재무에서는 매출은 전년 대비 약 48% 급성장 중이며 현금 보유액이 부채보다 많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검증의 수레바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고 정부 계약과 반복적인 민간 수주가 맞물리면서 실적 가시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분석이에요. 스페이스X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서의 실질적 성과와 서비스 다각화, 위성 제조들을 통한 이익률 개선을 좀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펠이 85달러로 올린 결정적인 이유로는 이 역대급 수주 1조 1천억 확정된 거랑 단순 로켓 발사 기업을 넘어서 위성 제조사로 능력을 입증받은 것도 있는데, 이제 이게 1조 1천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숨은 매출이 있습니다. 그게 또 결정적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매출 성장이나 일렉트론 발사 100% 성공은 다 말씀드렸고, 이제 공식 보도자료나 스티펠에서 분석 보고서에 이번 사업의 주 계약자일 뿐만 아니라 다른 계약자들에게 부품을 파는 핵심 공급자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스티펠에서는 단순히 8억 달러짜리 계약이 아니라 로켓랩이 우주산업의 인텔이나 엔비디아처럼 부품 시장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이제 돈을 또 어디서 더 받냐? 이번 사업에 당연히 주 계약자로 참여했고, 여기 같이 참여한 경쟁사들이 위성을 만들 때 로켓랩의 부품, 태양광 패널, 반응힐, 별 추적기 등을 사다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켓랩이 직접 따낸 이 8.16억 달러 외에 타사 위성에 들어가는 부품 매출까지 합산할 경우 이 프로젝트로 벌어들이는 총액이 약 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품까지 파는 것까지 합쳐서 실제로는 1.3조 원을 벌어들일 계획으로 봤다고 해요. 그래서 저런 숨은 포인트까지 찾아서 그거에 맞는 주가를 내놨다고 스티펠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들어서 목표가를 상향한 거예요. 저는 일단 목표가 상향할 때도 그냥 상향하는 것보다 저런 리포트나 글들, 근거들을 나오는 자료, 저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걸 좀 꼼꼼히 보면서 제 시나리오에 좀 대입해서 다시 좀 써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뜯어보면서 그 기업을 보는 걸 좋아해요. 이제 다음 뉴스는 26년에 또 가깝게 볼 수 있는 회사 뉴스로, 로켓랩 마이나리, 이거 회사 완벽하게 인수되는 거 확정되는 거는 이제 26년 1분기 뭐 1월달 2월달 안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마이나리 인수가 어떤 걸 의미하고 어떤 회사고 왜 인수했는지랑 지금 이게 로켓랩의 미래에 어떤 거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그 본질에 대해서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이나리 인수와 우주 광섬유, 이제 우주 광섬유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로켓랩 주주들 사이에서는 많이들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주 광섬유. 그래서 이제 우주는 선이 없는 데이터 센터가 된다는 건데, 기술적 의미로는 마이나리의 핵심은 레이저 통신이에요. 기존 위성들은 라디오파를 썼는데 이는 속도가 느리고 보안에 취약하며 전파 간섭이 심합니다. 레이저는 이를 광섬유 수준으로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왜 광섬유인가를 보면은 지상의 인터넷 혁명이 구리선에서 광섬유로 바뀌며 시작되었듯, 우주에서도 위성끼리 레이저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메시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지상을 거치지 않는 초고속 데이터망이 완성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마이나리 인수가 포문인가 보면은 맞습니다. 로켓랩은 단순히 위성을 쏴주는 대행업자를 넘어서 그 위성들이 대화를 나누는 통신 규격과 장비를 장악하려는 건데, 이는 스타링크와 같은 서비스를 직접 하기 위한 준비물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전 세계 모든 위성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을 팔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냥 쏴주는 로켓 회사에서 좀 더 파이를 키우면서 넓어지고 있죠, 로켓랩이. 그리고 저거랑 같이 봐야 될 게 로켓랩의 지주회사, 이 전환의 속사정입니다. 국경을 넘기 위한 법적 설계도라고 볼 수 있는데, 전환 배경은 25년 6월이에요. 로켓랩 USA는 미국 국방부의 핵심 파트너예요. 하지만 유럽 사업이나 영국 국방부 사업에 참여하려면 미국 기업이라는 꼬리표가 때로는 좀 제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지주사 체제는 각 국가 법인, 미국, 독일, 영국, 뉴질랜드의 독립성을 부여해주는데, 이를 통해 미국 안보 규정을 지키면서도 독일 법인인 마이나릭을 통해 유럽의 자국 기업 우대 정책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A의 용이성인데, 향후 우주 데이터 기업이나 소프트웨어 기업을 추가로 인수할 때 기존 발사체 사업부와 섞이지 않고 지주사 아래 깔끔하게 정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유럽 전략을 보면은 미국 기업이지만 유럽의 심장부로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독일에서 현재 진행 중인 심사, FDI 심사인데, 독일 정부가 우리 레이저 기술을 미국한테 줘도 돼? 를 따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마이나릭이 파산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로켓랩은 우리가 아니면 이 기술과 3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런 강력한 카드를 쥐고 승인을 압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상 시간의 문제지 이거는 뭐 승인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스타링크에 대항해 자신들만의 보안 유성망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로켓랩이 독일 마이나릭을 완전히 소유하게 되면 사실상 유럽 기업의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게 되고 미국 기술력과 유럽의 자금력을 동시에 취하는 전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2조 원 규모의 영국 극초음속 기술 펀드에 로켓랩 UK가 들어간 것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국방 자금을 빨아들이는 빨대를 꽂는 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넓혀가는 중이에요. 한국 것도 쓰고 일본 것도 쓰고 유럽 것도 쓰고 미국 것도 쓰고 지금 전 세계에서 뭐 로켓 발사하려고 쏘는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데 그거에 딱 맞는 전략이라 볼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 또 다룰 거긴 한데 중국이랑 지금 미국이랑 미국 패권 두고 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30년 2030년까지 뭐 달에 사람 보내고 달에 뭔가를 하겠다 해서 트럼프는 우리도 질 수 없다. 28년 안에 우리는 한다. 그래서 지금 모든 법안 바꿔서라도 우주 먼저 선점해야 된다. 좀 이 마인드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트럼프 1기 때도 트럼프는 우주 기업에 관해서 되게 좀 좋게 보고 다시 미국인을 우주로 보낸 대통령으로 남아있고 싶어하는 욕심도 있고 그거를 지금 핵심 전략으로 삼으면서 행정명령도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돈도 풀고 규제도 풀고 뭐 다 풀라고 합니다. 스페이스X한테 지금 땅도 주려고 하죠. 거기서 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AI랑 우주 관련해서는 지금 국가 단위로 중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이제 패권 전쟁의 일환이니까요. 그럼 이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의 좀 차이를 보자면은 스타링크는 뭐 아이폰이라 볼 수 있고 로켓랩은 안드로이드 OS라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폐쇄적인 생태계인데 자기들이 쏘고 자기들이 망을 깔고 자기들이 구독료를 받아요. 이제 수직 계열화의 끝판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로켓랩은 개방형 생태계의 인프라 공급자로 다른 나라 정부나 기업들이 우리도 우리만의 스타링크를 갖고 싶어라고 할 때 로켓랩은 로켓도 우리가 쏴주고 위성 본체도 우리가 만들고 통신 장비도 우리가 달아줄게. 넌 그냥 우리 거 사서 쓰기만 하면 돼라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결론은 스타링크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링크를 가질 수 없는 모든 이들에게 스타링크급 인프라를 통째로 구축해주는 솔루션 업체가 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26년 스페이스X의 상장설이 돌 때 시장은 비교 대상을 찾을 거예요. 지금부터 이게 이슈죠. 그때 발사부터 통신 장비까지 다 하는 유일한 상장사 로켓랩의 몸값은 어떻게 될지 이게 좀 궁금하죠? 지금의 마이나릭 인수는 그 폭발적인 상승을 위한 마지막 도화선 같은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을 뚫는 거니까. 이 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지만 아직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26년 1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완전히 이게 승인 떨어지면은. 그래서 26년 1월에도 다시 한번 이 소식 다룰게요. 이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스페이스 모바일 오늘 발사 성공한 것만 잠깐 보고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4일 오전에 인도 사타시 다완 우주센터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인도의 대형 로켓인 LVM-3에 실려서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어요. 이제 이 블루버드 6호는 저 궤도에 배치된 상업용 통신 위성 중에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약 2,400평방피트인데 기존 1세대 블루버드 1호에서 5호보다 크기는 3배 커지고 용량은 10배나 커진 차세대 위성의 첫 포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위장에서 좀 상승해주고 있고 이런 우주 관련된 계속 이슈들은 저는 뭐 실패해도 좋고 성공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런 관심들이 이어져야 섹터에 계속 불이 붙으니까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25일은 아무래도 휴장이고 이번 주 장은 대부분 마무리되고 제가 또 크리스마스에는 여행을 가기 때문에 미리 좀 다룰 수 있는 소식들을 가져와서 다뤄봤습니다. 다들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연말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로켓랩 주주시거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